오히려 이거. 음. 프로그램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카디악 MR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나 레프트 아트리움의 LG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는 안 하고요. 주로 케이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이제 시술 전후 케이스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MRI와 이제 볼테지 맵 비교에 대한 거, 이 두 개를 큰 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관적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영상의학과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고 거기서 하나의 정확한 패턴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훌륭한 수식이나 뭐 복잡한 공식이어도 결국에는 내 눈으로 보고 확신을 해야지 그래도 그 패턴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 레프트 아트리움의 LG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시술 전과 시술 후의 영상 비교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직관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발견하는 게 이제 첫 시작이었고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 환자분은 어브레이션 하고 나서 특별히 뭐 증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1년 팔로우를 하셨습니다. 저희 안암병원의 김영 원장님이 그 MRI에 대해서 좀 뭔가 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어브레이션 한 후에도 1년 후에 아무 증상 없이 또는 이제 리커가 안 돼서도 MRI를 팔로업을 진행한 케이스가 한 100건 정도 있습니다. 100건, 200건 정도 있는데 그 케이스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게 레프트 아트리움의 비정상적인 또는 레프트 아트리움 월의 이상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 사진을 보시면 레프트 슈페리어 펄모너리 베인을 보이는 레벨입니다. 앞에는 레프트 아트리움 아펜디지가 보이고 옆에 SVC가 보이죠. SVC 월하고 이제 슈페리어 펄모너리 베인의 월이 되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두꺼워져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 레벨을 시술 전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두꺼워져 보이는 시그널이 올라가 있고 두꺼워져 있는 월이 없었거든요. 그 아래 레벨, 라이트 인피리어 펄모너리 베인을 보이는 레벨에서도 이 부분을 보시면 이네스가 되고 월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술 전 사진에서는 아주 깨끗하고 매끈했습니다. 이 이스부스 영역도 이 시술 전에는 약간 처지는 모습에다가 이제 월도 이네스가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브레이션 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불규칙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두꺼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브레이션 전과 후를 봤을 때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의학과 특유의 이제 픽셀 단위로 영상의 하소별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월의 단면을 따라 가지고 이 픽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프로파일 분석입니다. 보면 베스월, 레프트 슈페리어 펄모너리 베일 베스월이 이렇게 두껍게 있고 이 Y축이 시그널 강도인데요. 시그널이 많이 올라가 있죠. 베슬 루멘에 비해서 그레이 색깔의 베슬 루멘에 비해서 확실히 시그널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시멈 값은 229까지, 그 다음에 최하 아주 낮은 값은 93까지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제 레프트 벤트리컬 베슬 월이라든지 아니면 레프트 벤트리컬 월로 정의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이거를 좀 더 분석을 하려면 이 부분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펄모너리 베인과 레프트 아트리움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은 우선 시그널이 높아야 되고 두꺼워야 되며 그 다음에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저러 분석하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풀 위드스 앤 하프의 맥시멈이라는 방법을 찾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맥시멈 값하고 베이스 값을 더해서 그거의 그 평균 반으로 나눈 값을 시그널의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레프트 슈페리어 펄모너리 베인을 컨터를 그렸는데 거기서 보면 맥시멈 값은 약 230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는
100으로 봅니다. 그래서 230 더하기 100, 그래서 330을 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보이는 픽셀 중에서 시그널, 그 이네스먼트가 165 이상인 애들은 5로 6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 영역을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알고리즘을 정하고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2014년도에 처음 고대 안암병 와가지고 시작했던 스터디고요. 여기 보시면 뭐 2SD, 3SD, 4SD, 뭐 5SD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다 대입을 해봐도 결국에는 블루드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5루시를 더 명확하게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컷오프 밸류, 하이 밸류의 컷오프가 필요하고 그 컷오프 밸류를 설정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FWHM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했고 그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LA 월 중에서 비정상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록시즈말보다는 퍼시스턴트에서 좀 더 이런 높은 시그널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고 이 퍼시스턴트보다는 확실히 어블레이션을 받은 사람들한테서 두껍고 두꺼운 월에다가 그 높은 시그널을 보이는 영역이 많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하는 방식은 월에서 시그널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가장 낮은 부분을 더한 다음에 그걸 반으로 자르는 거기서부터 컷오프 밸류는 FWHM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는 컨펌된 케이스가 아닌데 최근에 MRI 저희 병원에서 찍었던 환자분이십니다. 5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어블레이션을 받아서 이제 리커를 했는데 리커를 한 다음에 다시 리뷰를 받으려고 내원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꺼운 월에다가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부분을 저는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을 때 보면 라이트 슈피리어 펄머널 베인의 앞뒤로 월이 두꺼워져 있고 시그널이 다른 데보다 높은 부분들이 보이고 있죠. 레프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레프트 인피리어 펄머널 베인도 앞뒤로 시그널이 높으면서 이제 이넨스가 잘 되고 두꺼워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인피리어 펄머널 베인은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없고 이네스가 그렇다고 강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거를 3D 리컨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면 레프트 슈페리어, 라이트 슈페리어, 슈페리어 펄머널 베인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형 증강이 잘 되는 부분들을 마치 아이솔레이션 되는 라인들이 보이는 듯한데요. 라이트 인피리어 펄머널 베인은 뭔가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리커를 만드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영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출발점은 MRI를 분석하는 첫 출발점은 어블레이션 전과 후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어블레이션 전과 후를 비교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 그때 배웠던 케이스 모았던 케이스 중에서는 어블레이션이 잘 돼서 1년 동안 그 리커를 하지 않았던 분들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베이스를 다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블레이션을 잘 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네스가 잘 되고 월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펄머너리 베인 자체도 쪼그라들어 있고 당연히 레프트 아트리움 자체도 크기가 작은 형태로 보이는데 최근에 리드를 위해서 내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펄머너리 베인 자체도 약간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네스되는 부분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브레이션을 받고 어떤 이유든 간에 베슬이 다일레이션 되면서 월이 어브레이션 라인이 루즈한 컴포지션을 보이는 정도로 월이 시닝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MRI에서 본다면 이런 파인딩들이 이제 어브레이션 후의 리커런스랑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아예 리드를 안 한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 어블레이션 받은 히스토리가 없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 보면 전체적으로 LA 월 중에서도 지금 포트레 월 쪽이 뭔가 좀 두꺼워져 보이고, 특히나 그 버테브라 바디와 아우타가 만나는 부분이 뭔가 시그널이 좀 밝아 보이죠. 하지만 그 어블레이션 받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아주 시그널이 강하게 증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월을 자르고 그 월에서의 시그널 인텐시티를 분석을 하기 해서 이제 피스를 고르는 기준을 찾게 되죠. 보면 맥시멈 값은 뭐 러프하게 200을 보고 베이스는 100으로 본 다음에 그 200 더하기 100, 그래서 그 절반인 150을 컷오프 밸류로 정했고요. 그래서 한 120만 넘어가도 시그널 인텐시티의 컷오프 밸류를 120만 잡아도 이제 웬만한 블로들은 다 제거를 하고, 그 외에 150 이상 되는 시그널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 파이브로시스다라고 저희 나름으로 분석 기준을 잡았죠. 잡아서 리컨을 하게 되면 이게 그 MRI 베이스, MRI를 3D 리컨으로 3D 방식으로 재구성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포스트레 월에 보면 레프트 인피리어 펄머너리 베인 쪽으로 이렇게 그 테두리 쪽으로 인네스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인피리어 펄머너리 보다는 약간 좀 안쪽으로, 주로는 이제 포스트레 월 쪽으로 인네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볼테이지맨 신재민 교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 나름으로는 레프트 인테리어 프라이머리 베인과 포트를 월 쪽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로우 볼테이지 에어리어 또는 이제 파이브로시스 가능성 있는 영역들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결론은 AF 어트리얼 피브레이션과 관련돼서 자심방벽, 레프트 아트림의 분석, 뭐 구조가 됐든 아니면 조직의 특징이 됐든 간에 그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MRI가 가능성이 있다고, 프로미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MRI 분석하는 데서 주요 파인딩, 주요 요소는 이제 각 부위별로 그 LA 월의 두께와 이네스먼트 시그널이 얼마나 높은지 정도를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MRI 분석은 뭐 변수가 많고요. 그 환자가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꼭 MRI를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현성에 꼭 문제점을 지적을 하십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앞에 서 있던 사람 한 달 전의 분석과 지금의 분석이 다를 수 있다. 그로 이제 너무나 섬세하고 손이 많은 작업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시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으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분석 과정의 전 자동화죠. 저는 그냥 마지막에 컨펌만 한번 해보고 싶고, 모든 분석의 단계와 알고리즘은 개발했지언정 이런 전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환자가 MRI를 찍어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인디케이션의 선택을 한번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MRI는 그 신호 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이브로시스의 그 진단의 정확도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MRI 신호 강도의 기준이나 그런 MRI 신호 강도의 표준화를 한번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영상과 표준화된 MRI를 통해서 그 볼테이지 맵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블레이션 후에 이 LA든지 아니면 펄모널 베인이든지 어블레이션 라인 종합적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 4단계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MRI 적응증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드리자면, 어쩌저쩌 해도 MRI는 좋은 영상 얻는 게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인데 환자의 나이, 뭐 호흡에 참을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AP 자체의 그 심장박동의 불규칙성 등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들쭉날쭉한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페이스메이커죠.
이 환자는 페이스메이커를 달고 있어서 처음에 MRI 하시는 분, MRI 찍으시는 방사선사들이 좀 고민을 했어요. 페이스메이커 있는데 MRI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선 요즘 나오는 페이스메이커는 안전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페이스메이커 자체가 그 아티팩트로 작용해가지고 MR 영상을 망가뜨릴까 봐 걱정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레프트 벤트리클 영상은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제 체스트월, 뭐 영상 분석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 부분에 이런 커다란 아티팩트를 만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싶었죠. 근데 문제는 이 케이스인데, 제가 처음에 이 케이스 의뢰가 왔을 때, 뭐 위치도 심장하고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코일을 못 본 거죠. 이 코일의 존재를 알았으면, 이게 ICD인가요? ICD라는 거 알았으면 안 찍었을 거예요. ICD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워낙 덴스하고 배터리가 커서 그런지 어떤 MR 영상에서는 좋은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딜레이 인해스먼트, LG 영상에서는 이렇게 망가진 영상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그래서 어, 이 MRI 처방을 내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뭐 방사선사들이지, 그분들이 이제 뭐 심플 엑스레이가 됐든 환자의 그 임상 정보를 갖든 간에 종합적으로 검사하기 전에 이 사람이 MRI 검사에 적응증인지, 그 다음에 MRI 검사했을 때 충분히 좋은 영상의 하이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선생님들도, 여기 교수님들도 같이 고민하시는 이제 볼테이지 맵, 그 다음에 어브레이션 후의 변화, 것들 좀 더 차근차근 접근하고 분석하고 싶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MRI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이 돼야 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후량적으로 그냥 리드, 그 재발하는 자들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브레이션 하고 나서 재발해서 다시 또 MRI 찍고 다시 어브레이션 하고 한 케이스들은 많은데, 어브레이션 하고 나서 리커하지 않는 환자 케이스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비를 계속 지원하고 계속 뭐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구비를 통해 가지고 프로스펙티브하게 어브레이션 후에 6개월, 뭐 길게는 1년 동안에 그 어브레이션 라인이라든지 레프트 아트리얼 챔버 자체의 변화를 한번 MRI로 보고 싶다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은 그 전에 어브레이션 하기 전에 MRI를 찍었던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브레이션 전과 어브레이션 후의 모습들을, 리커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그 패턴을 분석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마지막 완성 단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AP 관련된 심장 MRI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뭐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목적은 이제 그 과정에서의 그 전자동화, 분석 과정의 전자동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MRI 자극제 선택, 뭐 표준화, 볼테지 맵의 예측, 그다음에 어브레이션 후에 물론 재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장 구조는 어브레이션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들을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뭐 혹시 케이스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질문 있으시면. 네, 황성호 교수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은 이게 어블레이션 또는 그 일종의 인주리죠. 인주리 가고 나서 매트릭스가 리모델링 되는 게 여러 단계로 이제 페이스가 결정이 되는데, LG 가 인티그레이션 되는 게 시기에 상관이 없나요? 최근에 그 펄스 필드 어블레이션 한 결과 보면은 처음에는 LG가 먹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없어진다, 뭐 이런 그 디스커션 하는 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다시 팔로업 데이터를 찍는 타이밍이라든지 첫 번째 그
찍을 당시에 심장의 컨디션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고요. 초기에 어브레이션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이데마에 의해서 머리 부풀어 오른다?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거는 어큐트 마이오카드 임팍 환자한테도 똑같거든요. 마이오카드 임팍 임팍 후에 임팍 환자들한테 PCA를 하고 나서 입원하는 당시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MRI 찍으면 임팍 사이즈가 엄청 크게 MRI에 나오다가 한 달 6개월 팔로우 하게 되면 MR 사이즈가 임팍 사이즈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초기에는 인조리 안에는 이제 파이브로시스뿐만 아니라 이데마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환자들 중에서 기억이 남는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있었는데 어브레이션을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MRI 찍었는데 그 환자는 그분은 그 조영제가 아예 안 들어갔더라고요. 조영제가 여기서 조영제가 안 들어갔다는 건 주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브레이션 된 부분으로 조영제가 안 들어가서 마치 그 MRI 임팍 환자들 중에서 마이크로바스큘라 옵스트럭션처럼 아예 그 조직 안쪽으로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마치 정상 조직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6개월, 1년인가? 좀 팔로우 해보니까 그 부분에 다시 두꺼워지면서 조영제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최종적으로는 파이브로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MRI 시술 후에 한 달 내에는 무조건적으로 그 인조리를 받은 부분에 이데마가 그 MRI에서 오버이스티메이션을 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데마가 좀 빠지고 안정화를 되게 되면 이제 LG가 안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2년,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초창기에는 진하게 보였던 영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 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리커해서 내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변화가 그 LG가 이디마가 조금 이디마에도 그럼 LG가 먹나요? 네, 이대마다 LG가 보이게 됩니다. 그 초창기에는 파이브로시스와 이데마, 인플라메이션이 모두 다 LG를 만들다가 이데마가 빠지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파이브로시스가 LG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MI를 보는 LG나 이제 그 LA 월을 보는 LG나 거의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이브로스라는 터미놀로지가 임상 의사들이 쓰기에는 참 편리한 터미놀로지인데 사실은 패솔로지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더라고요. 매트릭스 리모델링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파이브로시스라는 건 이제 콜라겐 프로틴이 붙어서 완전히 리플레이스 파이브로스 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이내믹하게 계속 체인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걸 하는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볼티지 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한 7년 만에 재발해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원래도 뭐 로볼티지 에리어가 있었던 환자인데 상당 부분이 완전히 스카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블레이션 했던 자리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오히려 또 이런 RF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이 파이브로틱 메커니즘이 인플라마토리 메커니즘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그 어블레이션 리전 자체가 또 익스텐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오히려 PB 아이솔레이션 한 거는 굉장히 솔리드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다시 붙지 않고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 바깥쪽으로 해서도 파이브로시스가 번지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하여튼 좀 메커니즘 이런 걸로 쉽지는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카디오마이패시를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 조직의 손상이 얕은 조직 손상이 여러 개 있는 게 더 무서운 거냐, 아니면 깊은 조직 손상이
국한돼서 포괄하게 있는 게 더 무서운 거냐, 아니면 이런 파이브로시스도 얼리 파이브로시스와 덴스한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부터 덴스한 스카까지 다양한 디그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양한 디그리가 혼재되어 있는 게 더 무서운 거냐, 아니면 덴스한 게 뭉쳐 있는 게 더 무서운 거냐,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경험이나 이제 컨셉에 따라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살아있는 동물 실험이 아닌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직을 완벽하게 다 평가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테지 맵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긴 한데, 볼테지 맵도 어느 때는 그 논문들을 쭉 리뷰를 하다 보면 그 포스라고 하던가요? 그 접촉면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뭐 부분들을 어떻게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컨택 폴스에 따라 차이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심재민 교수님, 권호석 선생님, 박사님 좀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레코딩은 멈추도록 하시죠.